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제 4주차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에 있어서 특히 최근의 동향이 세계화 또는 세계주의화 또는 국제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본장에서는 세계화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페이지 그 목차를 보시면은 서론, 세계화의 본질, 세계화의 의미 및 세계주의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와 국제화, 세계화의 충격, 세계화의 진정 과정을 일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세계화의 특징에 대해서 세계적 무역 자유와 금융의 세계화, 그 다음에 생산의 세계화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본 강의는 세계화와 관련된 학자의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화는 90년도 초반에 상당히 그 발전된 학문으로 WTO라든지 그 다음에 가트 이러한 국제기구들 생기면서 그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배경과 경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 교수가 쓴 논문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현업에 있으면서 국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술 도입이라든지 그 외국인이 오면은 그 가이딩하고 뭐 통역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체방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그 저희가 전수받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세계화의 의미를 굉장히 그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뭐 뒤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 논문의 저자는 세계화를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계화에 대한 부분은 그 우파적 관점이고, 세계주의는 좌파적 관점으로 그 구분을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쟁의 개념보다는 오리원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의 일어나는 재반 활동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 중에서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4개의 세계적 기관들이 자주 등장이 됩니다만, 특히 그 가트와 WTO는 페이지마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게 생긴 지는 벌써 6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봄직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추석 긴긴 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 대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록을 올리고 강의록 밑에 과제를 내겠서 과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제가 2주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 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체 생각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제가 내드리는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런 현상과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A4G 기준에서 13포인트입니다. 13포인트 A4G 기준에서 제목 목차 빼고 한 5장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컨텐츠 마지막
그 부분에, 그 4주차 컨텐츠 부분에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연구에 아마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산업 창업의 개념이 이제는 세계화, 세계주의, 국제화를 업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붙일 수가 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은 상당히 그 5,100만 명 정도의 소비자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기업의 지속 경영이 어렵고 그리고 생존과 발전이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는 아까 말씀드렸나요? 서론, 세계화의 본질, 다음에 세계화의 특징인데 오늘 이 시간은 서론과 세계화의 본질 쪽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초첨단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 Death of Di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거리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사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가 아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세계적 그 경제를 유도하는 그리고 그 통신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그 가장 메인 시스템으로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걸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그 AI 좀 IT 시스템들이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터넷이 엄청난 세계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화의 뭐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세계화는 자국이 아닌 타국의 자기의 경제적인 연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뭐 경영적인 연결도 쫓아가겠죠. 그래서 세계화는 엄청난 규모의 국적 없는 돈이 이윤을 찾기 위해서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을 뒤지고 또 막대한 규모의 상품이 세계 시장을 파고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계화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일상을 뒤엎고 굉장히 빨리 다가온 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2인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G2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총 그 GDP 규모에서는 뭐 G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두 나라의 무역 그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국은 무역량으로 봐서 저희가 뭐 만만치 않습니다죠. 또한 또 미국의 또 무역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적절한 그 처신을 하느냐가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가장 해결 초점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환을 보시면서 강의를 보시면서 줄쳐지는 부분을 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만. 자, 그리고 이 글씨체가 지금 제가 나눈 건 익스트라볼드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저기 컴퓨터 옮기면서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잠깐만 제가 그러면은 PDF로 다시 전환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것도 글씨가 좀 깨졌네요. 자,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세계화를 끌어온 나라고 해서 부정적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그 밑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또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치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이나 아니면 해왔던 결과들이 후발 국가가 다시 치고 들어온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자본주의 시기의 경제 세계화는 국가 간, 기업 간, 계층 간 무한 경쟁을 초래했고 또한 이게 초 이전 투구식의 경쟁, 락 컴페티션이라고 했습니다. 개들끼리 뜯어먹는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뭐 지금은 최근에 와서 다시 지역 연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주관과 뭐 유럽, EU하고 일본 등등 몇 개의 그 민주화 국가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화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계화는 도대체 무엇이고 세계화가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인류 그리고 경제 사회 각 부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하는 연구에 대한 논문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논문이 꽤 두껍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화의 본질입니다. 세계화가 뭐냐 도대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 경영학을 가르쳤을 때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인텔리제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이렇게 세 개를 같은 맥락으로 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세 개의 단어를 각각 다른 의미를 두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는 각 국가 경제의 세계 경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세계화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돼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자본 등 이동을 촉진시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도 초반에 지역 연구가 꽤 이루어지고 1950년대에 갖다라 WTO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지나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러한 및 피오레가 1967년에 매체는 메시지다 해서 The Medium is a Message 이렇게라는 논문을 쓰는 바가 있습니다. 저서네요. 그들의 저서에는 전자기술이 발전 통합됨에 따라 지구촌이 생기게 되고 주장한 일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구촌이라는 것이 출현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가 다가왔다라고 이미 1960년대 말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발표한 지 한 50년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완전히 이러한 그 미래학자들 또는 경제학자들 또 경영학자들이 그 주장이 이미 현실화됐다. 그래서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문화에 걸쳐 매우 매력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지구촌이란 말은 한국에서 1990년대 많이 썼습니다만 이미 서양에서는 1960년도 말 70년대 초반부터 이미 논문화돼서 많이 발표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태풍이나 아니면은 뭐 그다란 해류, 조류의 이동 같은 부분들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따라가는 현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는 많은 학자들이 범세계적 조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교수가 발표한 바도 있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캐넌, 앞에서 말씀드린 부캐넌 교수가 얘기했던 각국이 세계화 적응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그동안 국가 주도의 정책과 자국 보호의 정책에서 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 진출하려면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들어오는 것도 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화는 뭐다 주고받고 받고 주는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런 현상들이 당연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의 자국 내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경영자분이 오마에 게이치, 이 사람이 유명한 일본의 학자이자 경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세계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 국가가 소멸되고 각 국가의 국민 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이미 60년, 70년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세계화는 일본이 한 1억 한 3천 정도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980년대 지나면서, 그러니까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국의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 세계화는 19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럭세스인가요? 그 자동차 회사,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고, 이 회사의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길, 소드웨이를 제창한 중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좀 어렵네요. 기든스. 거의 예언에서 앞에서 예언, 일본 학자 오마에 게이츠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95년 WTO 체제가 출발함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두 개의 기구가 한 27년에서 한 25년 정도 됐네요. 제가 아마 연도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5년도에 세계화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국제 기구들이 상당히 출발이 되고 상당히 유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WTO에 제소해서 하나의 그 결론을 얻어내는 경우가 엉망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만 이러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무역 자유와 서비스 무역 자유와 그다음에 금융 자유와 등이 무역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부합토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주의와 세계화는 이 학자는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와 세계주의는 오히려 상반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같은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리제이션이 세계화죠. 그죠? 세계주의는 글로벌리즘입니다. 그죠?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세계화는 우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세계주의는 윤리적 도덕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고 세계화는 경쟁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바탕에 놓여 있다. 이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가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한 세계주의는 이상적 관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화는 현실적 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자연주의를 추구하지만 세계화는 물질주의를 추구한다. 그리고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세계화는 표준화, 동정화,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뒷장이 하나의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아마 구분해서 자기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세계주의와 세계화를 보시고 나름대로의 그 구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는 세계주의는 세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세계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세계주의를 조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학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의 그 소위 말해 두 가지의 체제 시스템을 비교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마 이걸 보고서 판단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념과 기반과 관념과 그 다음에 사상과 유형과 목표와 환경 문제, 정신, 그 다음에 상호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세계화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시스템을 세계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냈냐면 세계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1대1의 설린적인 의존관계를 긴밀화시키지만 세계화는 이를 1대1의 경쟁적 대립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세계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또 같이 묶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세계주의란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체감을 가지고 조화 속에서 생존해 가기를 바라는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 창설된 것이 이 세계주의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가 세계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계주의로 가자는 얘기죠. 환경주의자들이 하나뿐인 지구 보존을 이념하여서 지구 공동 이념이나 지속가능 발전을 표방한 것도 세계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도 사회적 경제의 모기관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가 제가 좀 생각하면은 장단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달을 위해서 잘나가고 있는 소를 희생한다는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학문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19년도에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의 요청을 작성된 피어슨 보고서는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에 살고 있고 세계 공동체를 속해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나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고 세계주의를 명백히 주장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남북 문제는 North South Problem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선진국가 후진국가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의 개념이 아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피어슨 보고서나 팀 머겐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래 일국이 하나의 공동체였으나 지금이야말로 문명의 진보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원조는 도덕적 관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강대국, 미국 주관, 소련 주관,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동체가 나름대로 골고루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그 소위 말해서 원조를 해줘야 된다는, 도덕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기업 운영 등 경제 주체가 이윤의 극대화, 또 시장의 독립적 지배, 경쟁 대상의 제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오직 효율성에 두고 세계적 영업활동의 강도를 역동화시켜 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중국에다가 많은 그 자본 투자를 통해서 싼 임금을 이용해서 제품의 가격 경쟁을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그 소위 말해서 임금이 점점 올라가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베트남으로 대부분 옮겼고, 베트남 경제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조차도 베트남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이제 베트남이 이제 맛을 좀 보면서 일본과 한국과 다른 그 나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온 기업끼리 이게 경쟁을 시키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삼성이 최근에 와서는 베트남을 떠나겠다, 우리는 인도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러한 또 하나의 경영적 판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 베트남에 우리 가 있는 영웅의 감독이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지금 사퇴하냐 마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업도 베트남을 떠나느냐 마냐 하는 그런 고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화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기에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나라 기업이랄 거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외국 기업에 지금 그 자본이 먹혀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GM이 있죠. 그리고 지금 쌍용자동차도 지금 현재는 인도 자본입니다. GM은 미국 자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G마켓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 독일 자본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국 자본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아니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 행정과 또는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생산, 판매, 무역, 금융, 운수, 통신 등의 영업활동을 세계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많은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무역, 그다음 텔레마케팅,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초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시스템이 세계 통상에 괄목할 만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고 계신 너튜버, 저도 지금 예독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대단합니다. 불과 한 15년, 20년 전까지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1인 방송으로서 개인이 방송국을 차려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시력의 대량화, 그리고 생활 수준의 하락, 빈부격차의 확대, 기업의 합병 및 파산, 외국 자본의 횡포, 외국에 대한 종속성 심화, 국가 주권의 위축, 문화적 충격, 또 기아 자살, 이혼, 폭력, 매춘, 범죄 유발, 가계부도, 가정 해체 등의 부정적 충격을 초래한 경향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먹은 기업이 먹힌 기업이나 아니면 먹힌 기업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 일반 서민 경제가 이렇게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소매점이 몇 개나 없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약 한 800개 정도가 소매점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대형마트가 1997년도인가요? 아마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987년도입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전에 하나 우리 유통을 개발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외국의 훌륭한 유통 시스템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매 업종들이 무자료 판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냈냐면은 자, 우리가 대형마트라는 하나의 그 모범적 유통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소위 말 재원, 세원에 대한 부분은 100%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하나의 대형마트를 국내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부 상품 외에는 거의 아마 100% 자료화되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세금이 엄청나게 걷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또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세계화 비자발적 이민,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갈등, 이민에 대한 공포, 외국인에 대한 증오 공포, 종교마찰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세계화는 심지어 지구 환경의 파괴, 그 다음에 생태계의 훼손, 부존 자원의 남획, 생존 기반의 붕괴 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세계화의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에 대한 반대가 뿌리 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후배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은 하나의 그 현대를 살아가는 경제 경영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실제로 세계화는 우파적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는 뭐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상당 나라가 그러한 경쟁 속에서도 그 밑에 깔린 서민층 아니면은 최하층의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한 사람이 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세계화는 인간사회와 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을 중시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평가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완전경제, 경제적 효율 등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세계화는 국가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말았고 이러한 세계화는 이러한 무한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경쟁을 가리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이전 투구식 경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Dog eat dog competition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 국제화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국제화는 제가 예전에 국제경영학을 할 때 뭐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소 다르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는 국제화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그 국가 내의 기업과 기업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양자적 관계로 전개되는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해 세계와는 이러한 관계가 다자적 관계로 확대되어 진전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제화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파트너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존하는 경우고, 세계화는 뭐냐, 다자가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만이 소위 말해서 응위하는 이런 부분을 세계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는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국제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과 기업,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의 국경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화는 사회와 사회, 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추진되는 복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또는 하나의 그 유닛의 개념보다는 경쟁에 대한 사회와 사회,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이 이러한 그 승자 독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와 국제화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경제적 의미 국평, 그다음에 국가의 경제 주권이 누구냐, 그다음에 시장 개방의 정도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시대에는 경제적 의미 국경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국가의 경제 주권도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기업, 세계적 기업, 그리고 세계화는 하나의 기업이 어느 나라든 간에 자국처럼 진출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좀 선진국, 특히 한국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환영도 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으로 이미 그 세계 기구에서는 선진국으로 지금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GDP 10위, 9위, 11위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GDP.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디벨롭된 나라인데 지금 최근 들어 지금 아주 경제가 좀 엉망입니다. 예, 코로나도 인해서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경제 정책과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계화의 충격입니다. 세계화는 긍정적 충격을 초래하기도 하고 부정적 충격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충격으로서는 효율의 극대화,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합리화, 그리고 규모 경제 이익 초래, 자유무역 이익의 실현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건 긍정적이고 나쁜 건 부정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느냐? 세계경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 위주의 그 경제 주도입니다. 국가 주권의 침해. 왜냐하면 이제 자국 보호를 위한 그 하나의 후진국이라 경제 개발도상국가의 법과 제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도 이익 창출이 되게끔 해주세요로 하는 부분에 그 현지 국가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국 기업과 자국 경제를 보호할 것이냐,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합니다. 자주적 경제정책의 제약, 그리고 경제주체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죠? 자국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자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이 자본을 끌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모디파이하고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 그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 나가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파워가 커지는 거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 회사를 쫓아내고 있고 그 남아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자국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위험한 게 그런 거죠.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통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들어온 기업에 대한 보호권은 국가가 가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스탑, 여기 손 떼고 나가세요 하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 완전 빨가벗고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의 그 약점이자 단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를 가진 국가가 그리고 세계